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형사소송법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드디어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솔이라는 제목으로 강제수사와 강제처분의 의, 특히 임의수사와의 구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제처분이 크게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대인적 강제처분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체포와 구속이 있고, 그 중에서 체포, 즉 비교적 단시간 내에 사람을 잡아두는 것, 가둬두는 것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 체포에 이어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구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속의 의의와 청구권자입니다. 자, 889번이죠. 69조에서 구속의 정의에 대해서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이라는 것은 결국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고, 구금이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의 의사에 따른 장소적 이동을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A라는 특정 장소가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 특정인이 있을 때 이 갑을 A라는 장소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 강제로 데려가는 것을 구인이라고 한다면, 그 갑을 A라는 특정 장소에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체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A라는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구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인과 구금을 합쳐서 구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인과 구금을 합쳐서요. 이런 구인이라는 개념은 민사소송법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이라는 제목으로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증인이라는 특정인을 증언을 해야 되는 특정 장소로 데려갈 수 있다, 강제로, 이런 뜻이 되겠죠. 계속해서 제2항은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를 이어받아서 민사소송 규칙 87조에서는 증인의 구인이라는 제목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 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의 구인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규정으로 준용되고 있다, 증인의 구인에 준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이고, 그렇죠?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처분의 청구권자는 여전히 검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그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검사에게 신청하여, 그럴 때는 청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청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검사는 청구라는 말을 쓰고요,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 거죠. 즉,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게 돼 있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것이죠. 법원에 청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의 의의와 청구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을 하려면 구속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70조 1항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플러스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70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가 바로 70조에서 이야기하는 70조 1항의 구속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누가? 검사가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검사는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죠.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네,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장 발부의 주체는 지방법원 판사라는 점도 밑에서 보는 것처럼 중요한 의미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굉장히 경미한 범죄인 것이죠. 금액의 상한이 5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나 과료, 네, 벌금, 구류, 과료는 형의 종류이지요. 사형부터 시작해서 사형, 징역, 금고 이렇게 형의 순서가, 경중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니까 굉장히 가벼운 범죄에 속하죠. 이런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주거가 없는 경우, 네, 주거가 없어야만이 구속할 수 있다는 그런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의한 이제 969 이하에서 구속적부 심사제도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구속적부 심사제도는 결국 이와 같은 70조 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속적부 심사제도의 청구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 사유는 201조 1항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70조 1항이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구속 사유, 이것이 바로 구속 사유가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런 경우를 많이 쓰는데요. 그것이 바로 원래 규범이 70조 1항에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894로 넘어가서 법원은 이와 같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209조에서 70조 2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 또는 보석 불허가 사유, 나중에 이제 보석에 대해서도 공부할 텐데요. 구속 사유나 보석 불허 사유로서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구속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견해와, 진술거부권 행사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피의자가 권리 행사하는 것을 두고 구속사유로 삼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사유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896과 같은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네, 헌법 시간에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네, 근로기준법 등과 더불어서 근로자의 단체 행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9조에 보시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구속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근로자는 쟁의 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법 외에는 이 법이라고 하면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얘기하겠죠. 이 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구속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노동법에 구속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잠시 노동법이 등장을 했으니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네, 저희가 흔히 민사법, 형사법, 공법 이런 것을 기본 과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 이외에 이제 선택 과목을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은 물론 점수를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흥미가 있는 과목을 골라서 공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깊이 있는 공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더 보충을 할 수 있겠지만, 공부하는 단계라도 선택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의 흥미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다음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구속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런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에 따라서 구속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하는 제도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입니다. 그럼 왜 실질이라는 말을 썼느냐? 네, 897번에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속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직접 만나라는 얘기죠. 봐서 신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형식 심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 심사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법조문에는 실질 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영장 실질 심사는 같은 표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이하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201조의 2 조문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이라는 제목으로 201조의 2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200조의 3, 긴급 체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는 212조, 212조는 현행범인 체포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체포의 모든 형태를 여기다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영장에 의한 체포든 긴급 체포든 현행범인 체포든 그런 규정에 따라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되면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하는 거죠.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 영장이 청구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날까지 신문을 마쳐야 한다. 한편 같은 조 2항은 제1항 외의 피의자, 즉 체포된 피의자 이외의 피의자니까 미체포 피의자가 되는 것이죠. 아직 체포가 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신문을 하려면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특정 장소로 주로 법원이 되겠죠.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곳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그래서 흔히 구인영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을 하게 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인영장을 따로 발부할 필요가 없지만 미체포 피의자는 이와 같이 구인영장을 먼저 발부해서 신문을 거친 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되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게 되는 것이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 신문을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다만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한 경우에는 그런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심사할 수가 없으니까 서면 심사에 의해서 발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구속영장을. 네. 그래서 체포 피의자와 미체포 피의자의 차이점을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의 핵심은 구인영장에 의해서 데리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체포된 경우에는 구인영장 없이 피의자 신문을 위한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는 영장 발부를 여부를 심사를 위한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구인영장의 차이점이 있겠죠. 실무를 해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이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헷갈려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체포된 피의자니까 구인영장이 따로 필요 없이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미체포 피의자인 경우에는 지금 체포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야 된다.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조의 2 8항은요. 네,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법조문을 옆에 같이 펴놓고 201조의 2 조문을 펴놓고 조문이 법전을 보시면 나중에 1항부터 201조의 2가 10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항에 보시면 신문할 피의자에게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합니다. 네,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변호인을 선정해 줬는데 다행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있다고요? 네, 기소가 돼서 제1심 판결의 효력이 제1심 소송 계속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1심이 소송 계속의 효력이 있느냐, 1심의 효력이 있느냐, 심급의 효력이 있느냐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부분 8항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공부했느냐? 네, 오른쪽에 제가 써놨죠. 강의안 343 이하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국선 변호인을 공부하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적 부심,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로서 배울 텐데 이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 선정이 필요하고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필요하고 재심 사건에도 필요하고 국민 참여 재판에도 필요합니다. 그 전 단계로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줘야 되는 사유가 된다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343 이하를 찾아보시면 그때 한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라고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901번을 보시면 201조의 이 제3항은 판사는 제1항의 경우 영장 실질심 체포 피의자의 경우 즉시 제2항의 경우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데리고 온 후 구인영장에 의해서겠죠.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어디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신문을 할 것인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할 것인지 그 기일과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를 통지해 줘야 되겠죠. 검사나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피의자가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거죠.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나 현행범인 체포에 의해서 신문기일에 검사가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201조의 2 제5항은 판사가
체포 피의자 또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공범의 분리 신문, 공범을 같이 모아놓고 신문을 하면 그 사실관계가 흐려지고 뭐 진술에 조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진술에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문에. 그래서 공범자를 분리해서 신문한다든지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판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이어받아서 규칙에서는 신문을 집중해야 된다. 비공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요. 영장 실질심사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공범을 분리하는 규정 등에 대해서 적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조의 2제 사항으로 계속 넘어가서 검사와 변호인은 그럼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기일에 무슨 일을 하느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는 이제 구속의 사유라든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술을 하겠죠. 그에 반해서 변호인은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가 없다.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가 돼서 형사 변호인이 되면 의뢰인을 위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그 기일에 출석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조의 이 6항은 제1항 체포 피의자, 제2항 미체포 피의자의 규정에 따라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신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 기일에 있었던 일을 조서로서 법원 사무관 등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재판장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판사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또 피의자가 무슨 답변을 했는지, 검사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뭐 변호인이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서로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조서는 나중에 전문법 측에서 이제 역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문 증거가 됩니다. 이 조서는 여기에서 말을 한 사람들이 직접 이 구속적부 심사에서는 그 판사에게 직접 얘기한 거지만 나중에 공소가 제기돼서 공판하는 판사에게는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조서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역시 전문 증거가 돼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315조의 나중에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형사소송법 315조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제3호에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취급이 되게 됩니다. 즉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취급이 되지요. 이와 같은 구속적부 신문 조서 이걸 이제 구속적부 심사 절차에서 죄송합니다. 이 구속적부 신문 조서가 아니라 영장 실질 심사죠. 이 부분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장 실질 심사 구속적부 신문 조서 구속적부 신문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다 썼네요. 영장 실질 심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315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구속적부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구속적부 심사 제도를 공부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속적부 신문 조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적부 신문과 구속적부 신문 절차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다른 말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하는 제도이고 나중에 배울 구속적부심 또는 체포 구속적부심은 구속 이후에 구속이 적법한지 부당하지 않은지를 심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둘을 구별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다 구속적부신문 조서를 잘못 썼습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이거는 이 부분에서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속적부심을 공부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905번으로 넘어가서 형사소송 규칙 96조의 21에 보면 구속영장 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도대체 의뢰인이 어떤 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지를 알아야 의견을 진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그리고 고소장, 고발장 같은 거, 그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해서 영장이 청구된 경우, 또 피의자 조사가 1차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져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다면, 또 피의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다면 그런 서류를 영장실질심사함에 있어서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소송기록 열람 등사 부분을 변호인의 권리를 공부하면서 소송기록 열람 등사권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마 474 결정에서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강의안 번호로는 398에서 410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헌법재판소 2000헌마 474 결정에 의해서 규칙 96,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형사소송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실제로 그렇게 제정이 된 거고요. 96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고소고발장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입법을 하면서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이 됐고요. 계속해서 같은 조 2항은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즉 서류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는 제외하고 고소고발장이나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에 열람을 제한하도록 검사가 의견, 이것을 변호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이런 염려가 있다. 피의자나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수사에 방해가 된다. 이런 것을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에 대해서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은 변호인에게 그 서류에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서는 제한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서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계속해서 그 서류를 열람할 일시 장소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그렇죠? 영장 실질심사라는 지방법원 판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지방법원 판사가 주체가 되고 있죠. 이 주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왜 이것이 강조가 되는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